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의 심장부, 뉴욕이 통째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건물의 무게로 인해 바다에 점점 잠기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던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시 전체가 가라앉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천조국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미래는 오직 한국에게만 맡길 수 있다 며 눈물로 호소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국의 운명을 구원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예국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웅장해지신다면 댓글로 위대한 한국이라고 적어주시고, 미국의 자존심을 꺾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면 한국건설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전문가의 사연입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백 장의 보고서가 하나로 응축된 그 붉은색 표지의 최종 경고에서 시작되었죠. 2024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불과 며칠 앞둔 워싱턴 DC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USGS 본부의 제 연구실에서 지난 10년간의 맨해튼 집안 치마 데이터를 최종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마크 베넷이라는 서명 하나로 미합 중국, 아니 어쩌면 세계 경제의 심장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예면하면서 말이죠. 수치 오류는 박사님.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 벤이 거에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측정 장비에 대한 불신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오류이기를 바라는 절박한 기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에 떠있는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0.05mm예요. 벤,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확증이죠. 그래프는 지옥의 입구처럼 완만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인류가 쌓아올린 가장 위대한 바벨탑, 그 심장부인 로어 맨해튼과 미드타운이 매년 평균 3.8mm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이 현상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빙하 후 정지 현상으로 인해 북미 대륙 동부는 원래부터 아주 느리게 가라앉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 혹은 애써 무시했던 것은 그 속도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어진 수십 개의 초고층 빌딩, 슈퍼톨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연필심들이 맨해튼의 집안을 짓누르는 하중은 우리의 계산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걸릴 치마가 1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맨해튼 편암이라는 단단한 기반함은 버티고 있었지만 그 기반함 위에 자리 잡은 빙하기의 퇴적물, 인공 매립지, 그리고 수백 년 된 펄층이 스펀지처럼 쥐어짜이고 있었습니다. 무게. 그것은 순수한 물리력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그리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들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억만장자의 거리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오직 불을 과시하기 위해 하늘을 찌르던 그 수많은 초호화 주상복합 빌딩들. 그 얇고 높은 탑들이야말로 맨해튼의 관 뚜껑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누적 하중 임계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히 말해 뉴욕이 자신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그날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직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후 저는 내각 회의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넷 박사.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언론 앞에서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내게 지금 뉴욕이 가라앉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마치 베네치아처럼. 베네치아보다 심각합니다. 카카. 저는 준비한 답변을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뉴욕은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외부의 위협이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내부로부터의 붕괴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했죠? 빌딩들입니다. 정확히는 그 빌딩들을 지탱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20세기의 미국식 공법.
우리는 단단한 기반함에 도달할 때까지 강철 파일을 박아넣는 엔드 베어링 공법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안반 위에 빌딩을 올려놓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수백 개의 빌딩이 동시에 안반을 짓누르자 안반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연약한 지층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딱딱한 널빤지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두자 널빤지 아래의 젤리가 사방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요. 지하철 터널이 뒤틀리고 100년 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며 브루클린 브리지의 케이블 장력이 매달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로어 맨해튼의 일부 지역은 이미 만조 때마다 바닷물이 역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수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자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FMA 청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MIT와 칼텍에서 급히 호출된 최고 공학자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해결책은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장 끔찍한 진실을 입에 담아야 했습니다. 현재 미합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프로젝트 아틀라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거인의 이름을 딴 비공개 태스크포스였죠. 그리고 제가 그 저주받은 하늘을 떠받쳐야 할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는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조직이었습니다. MIT의 구조공학 천재라 불리던 아리스 손, 그는 이미 화성 기지 건설 시뮬레이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 공병대의 사령관, 사성 장군인 마이클 맥어보이, 그는 미시시피강의 모든 댐을 통제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질학과 집안역학의 데이터를 책임지는 마크 베넷. 우리는 메릴랜드의 비밀 벙커, 사이트 아워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데이터 분석센터 헤파이스토스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맨해튼의 침하를 멈출 것. 둘째, 만약 한 번이 불가능하다면 멈출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완벽한 비밀로 붙일 것. 세 번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았지만 현실은 한 번과 두 번이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핑부터 다시 하죠. 아리스가 첫 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는 190cm가 넘는 키에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진 옥스퍼드 셔츠를 입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맨해튼 지하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맨해튼 지하 500m까지 센티미터 단위의 3D 매핑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질 탐사 장비, 음파 탐지기, 레이더를 총동원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맨해튼의 지하는 깨끗한 안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50년 된 가스관, 증기 파이프, 2개의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 폐기된 옛 터널, 그리고 수천 개의 빌딩 기초 파일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지옥도였습니다. 이건 스파게티입니다. 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100년 묵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굳어버린 스파게티요. 우리는 첫 번째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대규모 집안 안정화. 간단해요. 맥어보이 장군이 그의 방식대로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간단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연약한 집안에 시멘트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겁니다. 흙을 콘크리트로 바꾸는 거죠. 육군 공병대가 댐 지을 때 수십 년간 써먹던 방식입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 남단, 배터리파크의 가장 취약한 구역을 테스트베드로 삼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추공을 뚫고 고압으로 특수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했습니다. 3주 후 재앙이 닥쳤습니다. 박사님, 렉터 스트리트역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우리가 주입한 시멘트가 연약한 집안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압력이 오히려 가장 약한 곳을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라우트가 폐쇄된 구형 터널을 타고 흐르다 압력을 이기지 못한 100년 된 벽돌벽을 터뜨리며 운행 중이던 1호선 지하철 터널의 일부를 붕괴시켰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노후 수도관 파열로 인한 집안 침하라는 거짓말로 겨우 언론을 틀어막았습니다. 맥어보이 장군은 그날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간단한 방식은 맨해튼의 복잡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식 브루트 포스, 즉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법은 수백만 뉴요커의 발밑에서 수수를 집도해야 하는 이 섬세한 작업에는 독이었습니다. 좋아요. 힘으로 안 된다면 섬세하게 가죠. 아리스가 나섰습니다. 그의 해답은 선택적 언더피닝이었습니다. 언더피닝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맨해튼 전체를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언더피닝이란 기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더 깊은 곳으로 연장하는 기술입니다. 즉, 이미 서 있는 빌딩 아래를 파고 들어가 새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에요. 마크. 아리스가 3D 모델을 띄웠습니다. 가장 큰 하중을 주는 슈퍼톨 빌딩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집안의 선프리 워 빌딩들. 딱 500개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500개씩이나 말입니까? 우리의 신기술을 쓸 겁니다. 마이크로 파일과 집안 동결. 건물에 진동을 주지 않고 지하를 얼려서 굴착하고 그 사이에 머리카락 같은 수백 개의 파일을 기반함까지 박아 넣는 거죠. MIT에서 이미 개념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예과 수술처럼 정밀했죠.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우리는 FMA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파견된 경제 분석가들과 함께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조 달러. 예산관리국의 분석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게 초기 예상 비용입니다. 박사님. 빌딩 500개를 보강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입니다. 미 연방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죠. 레거보이 장군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2조 달러. 차라리 맨해튼 주민들을 전부 텍사스로 이주시키는 게 싸겠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석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해당 구역은 전부 폐쇄되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미드타운 5번가. 그곳들을 20년간 폐쇄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즉 기회비용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추정치는 100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전 세계 1년 GDP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냈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욕의 발밑을 보강할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명을 유지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문명의 무게에 짓눌려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마크. 2025년 3월, 봄비가 워싱턴을 적시던 날,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저를 독대했습니다. 당신의 아틀라스가 8개월 동안 한 일이 뭡니까? 100조 달러짜리 계산서를 가져온 것 말고 뭐가 있냔 말입니다. 카카, 이건 기술적인. 기술. 미국이 기술이 없나요? 실리콘밸리, MIT, 나사.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빌딩 하나 보강할 기술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분노는 사실 우리 모두의 분노였습니다. 미국 예외주의. 우리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유심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병 기술, 우리의 건설 능력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전후 세계를 재건했습니다. 후버댐,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리고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그 자체가 우리의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크고 힘세고 투박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정밀하고 조용하며 신속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100층 빌딩을 1년 만에 올릴 수는 있었지만 그 100층 빌딩의 발밑에서 진동 없이 땅을 파내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건설사들은 유정과 댐을 짓는 데는 최고였지만 이미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의 지하를 수술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우리는 더티한 방식에만 익숙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으레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며 주변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대통령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 그들은 지진 때문에 뭔가 해놨을 것 아닙니까? 검토했습니다. 저는 즉각 답했습니다. 일본의 면진, 내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건 흔들림을 버티는 기술이지 가라앉는 것을 막는 기술이 아닙니다. 집안 자체가 아니라 건물 내부의 흔들림을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은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500년 내내 물이랑 싸워왔잖아요. 네덜란드의 제방 기술과 펌핑 시스템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닷물을 막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가 아니라 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각하. 둑을 쌓아도 섬은 그 둑 안에서 계속 가라앉을 겁니다. 결국 거대한 수영장이 될 뿐이죠. 독일, 프랑스, 영국, 우리가 검토한 모든 동맹국, 모든 선진국의 기술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20세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국은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중국은 빠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들은 상하이에 우리보다 더 높은 빌딩들을 더 빨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이나 정밀함보다는 속도에만 치중했습니다. 상하이 역시 맨해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더 극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럼 없군요. 정말로 이 지구상에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침묵이 가장 절망적인 대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맨해튼 42번가 타임스퀘어에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광고판이 빗물에 젖어 아스팔트 위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이 위대한 도시의 에너지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단단한 아스팔트가 1년에 수 밀리미터씩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제 할아버지는 1930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현장의 리벳공이셨습니다. 그는 102층 고공 철골 위에서 붉게 달아오른 리벳을 망치로 두드리며 이 나라의 위대함을 건설한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그의 손자인 저는 이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는커녕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틀라스였습니다. 그러나 제 어깨 위에는 하늘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도시의 거대한 무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지구 반대편의 작고 분주한 반도에서 이미 인류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저의 지독한 오만과 편견이 뉴욕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을 며칠이나 더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단지 미국의 한계에 절망한 한 명의 무력한 과학자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아틀라스 태스크포스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100조 달러라는 계산서는 백악관의 모든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는 매일 헤파이스토스 벙커로 출근했지만 하는 일이라고는 맨해튼의 침하 속도가 어제보다 0.001mm 더 빨라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붉은색 차트에 기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의 바이탈을 체크하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맥어보이 장군은 국방 예산을 끌어올 방법을 찾겠다며 펜타곤으로 돌아갔고 아리스소는 이론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물질이라도 찾겠다라며 MIT의 연구실로 떠났습니다. 저만 홀로 남아 이 거대한 데이터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1년 전 신청해 두었던 세계지방공학회의 서울 개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 조수인 벤이나 보낼 시시한 학회였습니다. 주제는 고밀도 도심지 지하 공간 활용 및 지속 가능성. 당시의 제게는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니. 뉴욕은 당장 내일 무너질 판국이었으니까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 동료들의 절망,
그리고 매일 밤 저를 짓누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라는 악몽으로부터요.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간단히 통보했습니다. 아시아권의 새로운 기술 동향 파악이라는 저 스스로도 믿지 않는 명분을 내세웠죠.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있어 봐야 답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제 손에는 아틀라스의 모든 절망적인 데이터가 담긴 3중 암호화된 특수 SSD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직업윤리가 허락한 마지막 발악, 혹시나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이 말도 안 되는 문제의 실마리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10억 분의 1의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3일은 학회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또다시 그들의 면진 장치를 자랑했고, 중국 학자들은 500m 상공에 시멘트를 쏘아 올리는 초고압 펌프 기술을 떠벌렸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미 검토하고 폐기한 기술들이었죠. 저는 매일 밤 호텔방에서 워싱턴의 벙커로 치마 데이터 이상 없음, 물론 계속 가라앉고 있음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을 보고하고 값비싼 위스키를 들이켜며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시차 적응에 실패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곳은 광화문 근처의 한 5성급 호텔 23층이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건너편 블록. 그곳은 거대한 재개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적어도 대여섯 개의 블록을 합친 미드타운의 한복판만 한 거대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분명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조명이 현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거대한 타워 크레인 수십 대가 칠흑 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호텔 방의 이중창은 그 어떤 소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곤 방 안의 공기청정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아주 희미한 기계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웅하는 마치 거대한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듯한 저음이었습니다. 뉴욕의 공사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맨해튼 신일곱번가에서 새로운 슈퍼톨이 올라갈 때면 10블록 밖에서도 파일 드라이버가 땅을 내리찍는 쾅, 쾅, 쾅 소리와 디젤 엔진이 울부짖는 그르르릉 소리, 그리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서울의 한복판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샤워 가운 차림으로 망원경처럼 생긴 호텔의 장식품을 집어들어 렌즈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하나가 해체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폭발도 거대한 세공도 없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분해하듯 건물의 외벽과 골조가 잘려나가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전체가 거대한 방진막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높이는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속도였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바라보는 2시간 동안 20층짜리 건물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기초 파일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진동도 없이. 미국이었다면 저 정도 규모의 재개발은 최소 5년은 좋게 걸릴 프로젝트였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의 2년, 기존 건물 철거의 1년, 그리고 신축의 2년. 하지만 제 눈앞의 저 현장은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그것도 24시간 내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과 분진 하나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마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간 레스토랑에서 저는 어젯밤에 본 것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한 국가일 뿐이야.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속도전이겠지. 저렇게 지은 건물이 10년이나 버티겠어? 저는 제 오만함 속에 숨었습니다. 미국 예해주의 그 달콤한 독약 속으로 말입니다. 뉴욕의 집안은 달라.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맨해튼 편암과 빙하기 퇴적물, 150년 된 지하 인프라가 얽힌 그 지옥도를 저들이 알 리가 없어. 저들은 그저 평평하고 깨끗한 땅 위에 레고를 쌓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학회 마지막 날 일부러 한국 측 발표자에게 접근했습니다. GS건설이라는 명찰을 단 김 박사라는 중년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김 박사님. 서울의 건설 속도는 정말 놀랍더군요.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명함에는 USGS 수석연구원이라는 아틀라스 이전의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넷 박사님. 하지만 속도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저희는 정밀함과 무진동에 집중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1데시벨의 소음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의 영어를 완벽했습니다. 옥스퍼드 억양이었죠. 무진동이라. 흥미롭군요. 저는 최대한 무관심한 척 물었습니다. 혹시 언더피닝 기술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지하 기초만 보강하는. 김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고 느낀 것은 제 착각이었을까요? 언더피닝 말입니까? 그가 되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GF이라고 부르는 저희 자체 기술이 있습니다. 30년 전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기초공사 때 이미 상용화했죠. 지금은 글쎄요. 아마 화성에 건물을 지을 때나 쓸 법한 기술로 발전했을 겁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싱가포르, 화성, 아시아인 특유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수확 없음. 그것이 제가 워싱턴에 보낸 공식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냐고요. 그것이 제가 평생 쌓아온 공학적 상식, 미국이 최고라는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8월. 뉴욕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에서 해수 누수가 발견되어 터널이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일부 건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주입했던 시멘트 그라우트가 오래된 가스관을 압박하다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마크.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100조 달러가 아니라 1000조 달러가 들어도 좋아. 방법만 찾아내요. 전 세계 어디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미국의 자존심 따위가 뉴욕의 침몰보다 중요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벤치마킹 대상을 다시 물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리스손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네옴시티보다 더 큰 규모의 해상 신도시 탈라소피아를 짓고 있습니다. 사막에 도시를 짓는 거야 흔한 일이지. 맥어보이 장군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뇨, 장군님. 이건 다릅니다. 아리스가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사막이 아니라 바다 위에 짓고 있습니다. 평균 수심 50m의 바다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인공 기반함을 해저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매립 기술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가봐요. 일주일 후 저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연안, 지도에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다 위로 수천 개의 거대한 해상 플랫폼이 떠 있었습니다. 그 플랫폼들 사이로 잠수함처럼 생긴 거대한 무인 중장비들이 오가며 해저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육지 쪽에서는 수십만 톤의 자재를 실은 하이퍼루프 트레인이 갱음을 내며 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현장 지휘소는 해안가에 세워진 거대한 돔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사우디의 왕족이 아니라 흰색 안전모를 쓴 동양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PM을 맡고 있는
현대건설의 최민준 부사장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대건설? 실례지만 한국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탈라소피아 프로젝트는 사우디 왕실이 발주하고 저희 현대가 총괄 기획 및 시공을, 그리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DLNC가 각 섹터를 맡아 진행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입니다. 저와 함께 온 아리스 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 해저 공사를, 저 무인 장비들을. 최 부사장은 태블릿 PC를 켜서 우리에게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건 초공동 해저 시추와 자가치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인공 리프 기반 공법입니다. 물의 저항을 0분으로 만드는 버블을 쏴서 해저 기반함까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해수와 반응하여 팽창하고 스스로 균열을 메우는 특수 콘크리트를 주입해 인공적인 안반을 만드는 기술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방식처럼 해저를 파괴하며 파이를 박는 것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공존하며 새로운 지반을 배양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저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초공동, 자가치유 콘크리트, 지반 배양. 이것은 우리가 MIT의 실험실에서 개념으로만 토론하던, 앞으로 50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 생각했던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이미 그 기술을 사막 한복판의 바다에서 상용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최 부사장은 마치 1 더하기 1은 2분다고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땅이 좁고 자원도 없었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에 남들이 상상 못하는 방식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30년 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지을 때부터 20년 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올릴 때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서울 광화문이 그 고요한 공사 현장과 김 박사가 말했던 화성에나 쓸 법한 언더피닝 기술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한 장님이었습니다. 우리가 100조 달러짜리 계산서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100년 된 공법에 매달려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전 세계의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랜드마크들을 도맡아 건설해온 세계 1등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21세기 토목공학의 규칙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섭씨 50도의 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 손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사우디의 돔 지휘소에서 본 인공 리프 기반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돌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학이라고 부르던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차라리 창조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마크, 우린 완전히 틀렸었어요.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을 때쯤 아리스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우리는 100년 된 교과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한국인들은 이미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읽을 수조차 없는 언어로. 헤파이스토스 벙커로 복귀한 저는 모든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벤까지도. 그리고 아틀라스의 모든 자원을 단 하나의 목표에 쏟아부었습니다. 대한민국, 팀 코리아 컨소시엄, 현대, 삼성, GS, DL, 대우. 이들이 지난 30년간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기술 보고서를 긁어모아요. CIA, NSA, 국토안보부, MIT 링컨 연구소, 모든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저는 벙커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부터 3주간 저는 사막의 최 부사장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과 서울에서 김 박사가 스치듯 말한 화성에나 쓸 법한 기술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분석한 것은 해상 매립 기술이었습니다.
뉴욕의 치마 원인 중 하나는 로어 맨해튼의 상당 부분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불안정하게 매립된 인공 지반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정한 지반을 안정화할 방법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리스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신도시의 초기 지반 조성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곳은 원래 뻘이었습니다. 인간이 발을 디딜 수조차 없는 수십 미터 깊이의 점토질 뻘밭이었죠. 미국식 공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뻘을 전부 준설하고 그 위에 수십 년간 모래와 암석을 부어 다지는 치환 공법을 썼을 겁니다. 뉴올리언스의 제방이 그랬듯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결국엔 불균등한 치마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뻘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한 구절을 읽어내려가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뻘을 암석으로 바꿨습니다. PBD 공법과 DCM의 진화된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뻘 속에 수백만 개의 특수 배수관을 꽂아 물을 빼내는 동시에 그래핀 보강 나노 시멘트를 고압으로 주입했습니다. 이 나노 입자가 뻘 속의 점토 분자와 결합하여 지질학적 시간으로 수만 년이 걸릴 이암화 과정을 단 6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미국이 100년 걸릴 해상 매립을 단 5년 만에 끝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위에 3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연약 지반이라는 개념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최적화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마크. 아리스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의 화산 지대예요. 파투아 지열 발전소. 스크린에는 활화산의 분화구 바로 옆에서 작업 중인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섭씨 80도를 넘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표면의 열을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역이용하고 있어요. 상변한 물질이 포함된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열을 흡수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그 열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변환하고 있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열역학 법칙을 거스르고 있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막, 심해, 극지방, 그리고 이제는 활화산. 그들은 지난 3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을 골라다니며 불가능이라는 팻말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랜드마크를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텍사스 유전이나 파내며 미국이 최고라고 자위하는 동안 그들은 인류의 생존 영역 그 자체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재난 대응 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내진 면진 설계를 최고로 쳐주었습니다. 건물을 스프링 위에 올려 흔들림을 피하거나 유압 댐퍼로 상쇄하는 방식이었죠. 일본의 기술은 수동적입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건물이 버티도록 설계된 거죠. 그런데 한국은 아리스가 칠레와 티르키예에서 그들이 시공한 교량과 원자력 발전소의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이에요. 아니, 예측적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그 자체였습니다. KDAM 시스템. 그들은 도시 전체의 지반 아래에 수천 개의 지능형 센서를 매설했습니다. 이 센서들은 지진파가 도달하기 수십 초 전에 그 미세한 진동을 감지 AI 중앙통제소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AI는 즉각 지진파의 방향과 강도를 계산, 도시 지하 곳곳에 설치된 여기상 지반 댐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그들은 지진파가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땅속에서 반대 방향의 진동을 일으켜 지진을 중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건물을 피하게 한다면 한국은 지진 그 자체를 막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뉴욕에 적용 가능했습니다. 맨해튼의 지반은 지진파처럼 느리지만 꾸준한 치마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응용한다면 치마가 일어나는 지점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미세한 양력을 가해 치마를 멈추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맙서사. 아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5월에 서울에서 GS건설의 김 박사에게 흘려들었던 바로 그 기술. 지업. 우리가 MIT에서 집안 동결과 마이크로 파일이라는 개념을 토론할 때 그들은 이미 그 기술을 3세대나 발전시켜 상용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CIA가 산업 스파이 행위에 가깝게 입수한 지 업 3.5세대의 기술 시방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언더피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 재창조였습니다. 1단계, 뉴로 시추. 미국의 마이크로 파일이 그저 얇은 파일일 뿐이라면 그들의 뉴로 파일은 신경망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150년 된 맨해튼의 지하철, 가스관, 수도관이 얽힌 스파게티 지옥도를 3D 매핑하는 것을 넘어 자율주행 로봇들이 음파와 레이더로 이 모든 장애물을 피해가며 기반함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드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0분에 가까웠습니다. 2단계, 플라즈마 안반 융해. 기반함에 도달한 드릴은 기계식으로 안반을 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서 플라즈마 토치를 방출, 기반함 자체를 녹여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소음, 진동, 그리고 폐기물조차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3단계, 자가복제 나노폴리머 주입.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렉터 스트리트역을 붕괴시켰던 무식한 시멘트 그라우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플라즈마가 녹여낸 구멍을 통해 생체 재료에서 추출한 나노폴리머를 주입했습니다. 이 폴리머는 맨해튼의 연약한 펄층으로 스며든 뒤 주변의 지하수와 반응하여 자가 복제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호초가 자라나듯 흙 입자 사이사이에 얽혀들며 집안 전체를 강철보다 강하고 티타늄보다 가벼운 복합 재료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변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즉, 옆의 집안을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강도를 1000배로 높였습니다. 4단계, 능동형 지지 격자망 완성. 수백, 수천 개의 뉴로 파일이 이렇게 새로운 집안을 형성하며 기반함과 연결되면 이 파일들은 서로 무선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KDM 시스템처럼 각 빌딩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지점에 하중이 몰리면 인접한 파일들이 그 하중을 분산시켰습니다. 이건 빌딩을 떠받치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맨해튼 섬 전체의 지하에 새로운 기반함을 인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100조 달러짜리 미국식 계획은 500개의 빌딩을 개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막는 미봉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업 기술은 댐의 기초 자체를 통째로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리스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자재, 공법, 속도를 감안하면 마크,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 예산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이에요. 공사 기간은 5년. 그마저도 맨해튼의 일상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야간에 지하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벙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아틀라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하늘을 떠받치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늘을 떠받치는 방법조차 모르는 원시인이었습니다. 진짜 아틀라스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전 세계의 불가능한 하늘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였을까요? 최민준 부사장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땅이 좁고 자원도 없었으니까요. 살아남으려면. 그들에게 초격차 기술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3주 만에 벙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바로 대통령 각하와 의회 안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 손에는 단 한 장으로 요약된 보고서의 표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고서, 프로젝트 아틀라스 최종 권고안. 요약, 미합 중국은 뉴욕을 구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현존하는 유일한 해법은 대한민국에 있음.
자존심을 논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구걸할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8일 워싱턴 DC 의회 유사당 지하 4층. 그곳은 민감한 격리 정보시설로 지정된 도청이 불가능한 붉은 방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창문도 시계도 없었죠. 오직 상원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국토안보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 간사들, 대통령 안보팀, 그리고 미 육군 공병대의 수뇌부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고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베넷 박사, 상원 군사위원장, 애리조나 출신의 7선 의원인 존 맥케인 주니어가 붉은 융단이 깔린 단상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특유의 타협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10개월간 프로젝트 아틀라스라는 이름 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했소. 그리고 오늘 당신의 그 최종 보고서라는 것은 고작 이 한 장짜리 종이요. 그가 제 보고서 표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약, 미합 중국은 뉴욕을 구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현존하는 유일한 해법은 대한민국에 있음. 이게 장난이 아니라면 박사, 이건 반역이요. 미합 중국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자는 선언이란 말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증언대에 마이크를 켰습니다. 위원장님, 반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 아리스 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벙커에서 가져온 3D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작동했습니다. 방 중앙에 가라앉고 있는 맨해튼의 3D 지도가 떠 올랐습니다. 붉은색 위험 경고가 도시 전체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뉴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10개월 전 우리가 만들었던 100조 달러짜리 미국식 해법을 브리핑했습니다. 빌딩 500개를 20년간 폐쇄하고 월스트리트를 마비시키며 12조 달러를 쏟아붓는 벡텔과 키위트가 제안한 그 무식한 계획서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댐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를 수술하려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할 겁니다. 텍사스 출신의 한 상원의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고작 항복이란 말이요.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프로젝터의 영상을 바꿨습니다. 방 중앙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탈라소피아 해상도시가 떠 올랐습니다. 수심 50m 아래에서 인공 리프 기반을 배양하고 있는 그 경이로운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분석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인천공항의 뻘밭을 6개월 만에 암석으로 바꾼 나노 시멘트 공법, 활화산의 열을 역이용하는 상변환 콘크리트, 그리고 지진파 자체를 중화시키는 KDM 시스템까지. 방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시아의 첩보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마지막 영상을 띄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지업 3.5세대입니다. 홀로그램은 맨해튼 지하의 스파게티 지옥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한국의 뉴로 드릴이 100년 된 가스관과 지하철을 피해가며 기반함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없이 플라즈마가 안반을 녹이고 자가복제 나노폴리머가 스며들어 맨해튼 지하에 새로운 기반함을 창조해내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멈추지 않고 뉴욕 시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맨해튼 섬 전체를 띄울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우리 예산의 20분의 1로 말입니다. 거짓말. 육군 공병대 사령관 맥어보이 장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지난 10개월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요. 시지일 뿐이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미군 공병대도 MIT도 못한 일을 해냈다고. 그걸 믿으란 말이오, 베넷. 믿으셔야 합니다, 장군님.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증언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나라의 과학자로서 제 명예를 걸고 증언합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과 모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아메리카가 어쩌다 저런 변방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오만함이었죠. 그 순간 1930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고공 철골 위에서 망치를 들고 있던 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룬 것을 제 세대의 오만함 때문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신 리백공이셨습니다. 그는 미국의 꿈을 건설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자인 저는 우리가 그 꿈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들을, 장군들을, 그리고 대통령의 보좌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그들이 사우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엇을 해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선을 그은 곳에서 그들은 일상을 창조해냈습니다. 우리가 자본과 힘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자원 없는 땅에서 기술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뉴욕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열쇠는 우리가 지난 70년간 무시하고 혹은 깔보았던 나라, 대한민국, 오직 그들뿐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의 흐느낌이 마이크를 타고 붉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청문회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문회의 내용이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음에도 미국 정부, 뉴욕 침몰 문제 해결 위해 한국의 의존 검토라는 식의 소문이 벡텔과 터너 같은 미국 거대 건설사들의 로비스트들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예국에 넘길 셈인가. 국가안보의 핵심인 맨해튼 지하를 통째로 맡긴다고. 그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9월 25일, 저는 다시 백악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독대였습니다. 그는 오벌 오피스의 거대한 결단의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아니라 벽에 걸린 뉴욕 맨해튼의 야경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자신의 제국을 세운 도시였습니다. 나도 뉴요커예요, 베넷.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빌딩들, 저 스카이라인. 저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힘의 상징이죠. 아메리카의 힘. 그렇습니다, 카카. 그런데 당신은 그 힘이 지금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건 우리 벡텔이나 터너가 아니라 한국인들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천히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언론에서 보던 그 조롱기나 자신감이 아니라 한 도시를 사랑하는 뉴요커의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짐크로 시절보다 더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웠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죠. 그런데 지금 내 임기 중에 미국의 심장인 뉴욕이 가라앉는 걸 그냥 보고 있으라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이 받았습니다. 국무장관, 당장 연결해요. 그는 수화기를 들고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맨해튼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생각 따위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는 국무장관에게 외쳤습니다. 당장 서울에 연락해요. 최고위급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해요. 그리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직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한국인들을 데려와요. 미합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것도 건설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거대 건설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회에 로비를 퍼부으며 예국 기업에 대한 국가안보 특혜라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정 공방으로만 1에서 2년이 허비될 터였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그는 국가안보 및 핵심 인프라 보존에 관한 특별 행정명령만 4099호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계엄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뉴욕시 맨해튼을 국가재난 핵심 구역으로 선포하고 해당 구역의 모든 지반 보강 및 신규 건설에 관한 허가권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며 그 수행 주체로 미국 건설사를 제외하고 오직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건설업계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의 근거는 확고했습니다. 지정된 컨소시엄, 팀 코리아의 기술력은 초격차 수준으로 국가안보 및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한 내에 미국 국내 기업이 이를 복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아틀라스 태스크포스에 의해 확인되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최고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에 있어서는 저들이 최고입니다. 나는 미국 건설사들을 사랑하지만 미국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위대한 엔지니어들과 함께 뉴욕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하게 재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0월 24일 저는 한때 아틀라스의 절망이 시작되었던 곳 로어 맨해튼의 배터리 파크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스치고 제 뺨을 때립니다. 저 멀리 베라자노 네로스 브리지를 지나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맨해튼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조선도 군함도 아닙니다. 매끈한 흰색 선체의 GOV라는 로고가 선명한 한국의 지반 재창조 모선입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의 방주였습니다. 그 배가 내뿜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저주파 엔진음 속에서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들었던 그 고요한 공사 현장의 소리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힘과 자본으로 거대한 탑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탑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위대함의 박물관에 갇힌 관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 인류의 도시 문명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오직 생존하기 위해 불가능에 도전해야 했던 사람들, 묵묵히 지구 반대편에서 전 세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며 인류의 한계를 넓혀온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틀라스가 아닙니다. 제 어깨는 가볍습니다. 잠시 후 뉴욕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뉴로 드릴이 첫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출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술력이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경이로운 고요함을 기다리며 제 할아버지가 아닌 멀리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도시의 무게를 대신 짊어질 진정한 아틀라스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의 전말입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며 오만함에 젖어있던 미국은 100년 된 원시적인 공법에 매달리다 결국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 앞에서도 MIT와 미군 공병대는 그저 속수무책이었죠. 미군 장성이 사기라며 비웃고 의회가 반역이라며 분노할 때 아틀라스의 책임자 마크 베넷 박사가 의회에서 흘린 눈물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을 꺾고 서명한 특별 행정명령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미래는 오직 한국에게만 맡길 수 있다. 오늘 뉴욕항에 입항한 한국 팀 코리아의 지업모선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문명의 규칙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도시의 무게를 짊어질 진정한 아틀라스가 누구인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당장 잊지 말고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진정한 예국입니다. 팀 코리아의 승리에 다시 한번 가슴이 웅장해지신다면 댓글로 위대한 한국이라고 적어주시고 미국의 자존심을 꺾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럽다면 한국건설 화이팅이라고 힘차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욱 놀랍고 가슴 웅장해지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